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7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필사 열심히 잘했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제가 담화를 조금 했는데 그걸 좀 연장선상에서 좀 더 담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렸어요. 불쉣, 온 불쉣, 불쉣, 개소리에 대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구구단체에서 헌재 탄핵이 인용이 되면 헌재는 가루로 변할 것이라든지 국회를 해산하자든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죠.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든지 뭐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좌익 세력을 죽여야 된다는 등, 심지어는 윤석열이 예수에 준하는 존재라고 어떤 목사가 그따위 말도 하고, 목사 교수예요. 또 게다가 장신대학교인가요? 소기천 목사라 그러던데. 뭐 또 이재명 대표 암살 성공을 기원한다는 등 개소리가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용산은 불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불바다로 변해서 죄만 남게 될 겁니다. 저도 개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난무하는 개소리 중에 저라고 왜 못하겠어요? 여기 민주 세력들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이런 말들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쪽에서 저런 막말하는데 왜 저라고 못하겠어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면, 좋아하는 각하가 되면 용산은 불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저도 개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저쪽에서 하듯이. 자, 이쯤 개소리를 멈추고 오늘 이번 시간은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은 오디오북, 말씀드렸듯이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 한번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자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렇게 해도 뭐 처벌 같은 거 안 받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개소리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으면 불공평한 거죠. 자, 오디오북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김영옥 선생님의 상식을 요즘 시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학자의 노 선생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불의에 비분관계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읽으면서 저도 많은 위로가 됐어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제가 읽어드렸던 도올 김영옥 선생님의 상식을 읽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은 이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만형님께서 조금 쉬운 책을 원하셨어요. 어려운 책 말고. 그래서 심리학 책을 한 권 골라봤는데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자,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여행. 정신과 전문의 김정수 지음. 나는 왜 불안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인생의 전환기.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이 책이 뭐 상도 받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이제 학부 때 3학년 때였나요? 마음과 뇌라는 교양 시간에 거기 교수님께서 참고서적으로 추천을 해줬던 책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았어요. 읽고 나서 언제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 요즘에 제가 오디오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좀 더 쉬운 책, 너무 어려운 형이상학적이거나 뭐 너무 어려운 뭐 과학이나 뭐 이런 책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책을 좀 책을 골라봤습니다. 예, 찾아서 딱 저한테 이제 지금 지금 오디오북을 하는 이 과정에 원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식을 읽고 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권 골라서 읽었었던 책들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이 딱 거기에 잘 맞아떨어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영만 형님께서도 좀 더 쉽게 이 책을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은 빙산과 같다. 커다란 얼음덩어리의 일부만이 물 위로 노출된 채 떠다닌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이게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할 때 잘 비유로 드는 문장이죠. 빙산은 1% 정도만 표면 위로 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표면 밑에 99%의 빙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그 표면 밑에 빙산이고 우리가 나타나는 의식은 표면 위에 나타나는 그 소수의 1%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가며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인데요.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지금 화도 나고 지금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저녁을 소주를 한잔 하려고 지금 밥을 얹혀놨습니다. 동태도 좀 녹여놓고 있고요. 동태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북 이거는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에 들어가는 정도로 조금만 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들어가며 내 마음의 보석과 자원을 찾아 떠나자. 마음의 생김새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수수께끼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게 만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고민하게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년간 지속되었던 나의 꿈은 발명가였다. 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까지도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갖지 못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수께끼는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정신의학으로 인도했다. 때론 지적 호기심으로, 때론 불안과 불편한 감정으로, 때론 무엇인가 모르는 모호함으로 나에게 힘을 주기도 했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20대와 30대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보다 현실의 무게가 항상 무거웠다. 나는 현실에 빠져 즐기거나 혹은 현실에 압도되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수수께끼는 마음의 언저리를 맴돌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예기치 않은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삶의 현장 그리고 진료실에서 집중했던 많은 시간들은 마음의 생김새를 느낄 수 있게 했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대변할 수 있게 해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네. 삶은 하나의 여행이다. 네, 동감입니다. 삶은 여행입니다. 네, 긴 여행이에요.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사랑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이별하고 그런 긴 여행이죠. 예. 일상에서의 여행은 우리에게 휴식과 에너지 그리고 생동감과 영감을 준다. 현실에 지칠 때 삶이 다람쥐 쳇바퀴 같이 느껴질 때 문득 낯선 곳이 그립고 떠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느낌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다. 여행은 일상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여유를 준다. 사투리가 심한 지방의 독특한 음색이 귀로 들어올 때, 아프리카와 같은 새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올 때, 이슬람 사원과 같은 새로운 양식의 건물을 보았을 때, 스페인의 대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장중하고 고요한 음악을 들었을 때,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처음 보는 표정과 몸짓으로 그들의 감정을 짐작할 때 등 여행은 생동감과 신비감을 주고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삶의 에너지 그리고 통찰력을 준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다. 존재하지만 가보지 않았던 곳 함께 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와 같이 광활하며 바다보다 깊고 넓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탐험하는 것은 미지의 세상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준다. 하지만 마음을 여행하고 내면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론 무작정 바다를 향해 자초되는 배처럼 좌절과 혼란을 겪으며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남는 것 없이 고생으로만 기억되는 여행처럼 말이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는 것이 위안을 주었다. 마음의 지도를 얻게 되자 여행을 고달픔은 줄어들었다. 프로이트는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마음의 생김새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고 무의식이라는 것을 최초로 개념한 선각자이기도 하다. 융은 마음의 에너지와 창조성을 강조했고 내면에 존재하는 마음의 다양성과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표현되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해 마음의 지평을 넓혔다. 마음의 여행과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은 그들이 펼쳐놓은 무대에서 시작되었기에 두 사람의 신세를 톡톡히 졌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가 없었더라면 정처 없는 방황으로만 끝났을지도 모른다. 예. 프로이트와 카를 융 맞나? 현대 심리학의 태초의 두 거두죠. 예. 이 책이 프로이트 이론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마음의 여행은 깊은 감동을 준다. 마음속의 오지를 찾아내고 그 속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보물과 유적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마음속에 숨어있던 자원을 발견하는 것도 커다란 수확이다. 마음의 여행은 인생의 여행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마음의 여행을 시작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이 많고 발견하지 못한 유적과 자원도 많이 남아있다. 삶의 여행이 계속되는 것처럼 마음의 여행도 계속될 것이다. 나는 여행을 통해 발견하고 느끼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할 여행에서 보게 될 많은 유적과 보물에 대해 기회가 온다면 다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의 여행지는 두 부분이다. 첫 번째 여행지는 자아의 세상이다. 자기애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삶의 주체라고 믿고 있는 나라는 의식과 생각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 돌아보고자 한다. 발달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자아라는 세상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는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자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자아는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 돌아본다. 마지막 여행지는 자기의 세상이다. 자아를 넘어서는 더 넓고 깊은 존재의 땅인 자기의 세상을 돌아보려고 한다. 존재의 근원인 자기란 무엇이며 자아의 세상과 자기의 세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기의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자아의 세상을 넘어서 자기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선 내면을 충분히 의식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했다. 또한 자기의 세상을 향해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결핍감과 열등감, 좌절과 고통, 병적 자기애, 중독, 갖가지 생각들, 대인관계 등의 장애물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이 책이 마음의 여행을 위한 작은 안내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문 서적으론 부족하고 편안히 읽기엔 재미가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자신이 몰랐던 자신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기쁨이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여행을 즐기기 바란다. 마음의 여행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며 자신에게 유익하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번쯤은 가봐야 할 여행지가 있다고 한다. 그곳은 어쩌면 내 마음의 고향이 아닐까?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의 보석과 자원을 찾아 떠나는 자기의 여행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첫 여행을 함께 했던 부모님과 지금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의 동반자들, 그리고 진료실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던 마음의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삼성동 진료실에서 김정수. 자, 이 큰 제목들만 목차인데요. 큰 제목들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자아의 세상을 찾아 떠나는 여행. 챕터 1, 자기애의 시대, 나는 왜 힘든가. 챕터 2,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챕터 3, 나는 태어났지만 자아는 아직 생기지 않았다. 챕터 4, 욕구는 생존을 위한 자아의 에너지다. 챕터 5, 나는 왜 불안을 느끼는가. 챕터 6,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시작되는 자아의 성장. 챕터 7, 나는 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챕터 8, 지나친 좌절로 인한 가짜 나의 탄생. 챕터 9, 무의식은 나를 어떻게 조종할까. 챕터 10, 나는 내 정신의 온전한 주인일까. 두 번째 여행지, 자아의 세상을 넘어서 자기의 세상으로. 챕터 11, 인생의 전환기가 오면 자기를 찾아야 한다. 챕터 12, 내가 모르는 나를 알아가고 이해하기. 챕터 13, 자아가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들. 챕터 14,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아로부터의 자유. 챕터 15, 고통스러운 결핍감을 이겨내는 법. 챕터 16,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넘어서기. 챕터 17,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 챕터 18, 병적인 자기애에서 벗어나기. 챕터 19,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 챕터 20,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조절하기. 챕터 21, 대인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챕터 22, 내 안의 긍정성과 사랑을 느끼기. 나오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기로 살고 있는가? 그 다음,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저자와의 인터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짤막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오디오북으로 짧게 읽으면서 진행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는 자아의 세상이다. 자기애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삶의 주체라고 믿고 있는 나라는 의식과 생각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하는지 돌아보고자 한다. 발달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자아라는 세상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다. 자아는 어디서 시작되며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자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자아는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 돌아본다. 지금 배가 고픈 상태라 이게 오디오북 하기가 쉽지 않네요. 힘이 드네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직 30분도 안 됐으니까요. 첫 번째 여행지, 자아의 세상을 찾아 떠나는 여행. 챕터 1, 자기애의 시대, 나는 왜 힘든가. 사람이 사람인 한
자기애는 존재한다.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사람이 한 자기애는 존재한다.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닐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자기애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세계 10위, GDP 규모 세계 14위에 올랐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반도체, 이동전화,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조선 등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인터넷, 정보통신,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와 최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다. 수많은 올림픽의 금메달, 수영, 피겨스케이팅 등 전통적으로 열세였던 종목에서의 세계 챔피언 배출, 그리고 2010년 월드컵에서 최초로 원정 16강을 달성하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이 전에 없이 높아졌으며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하고 있다. 불균형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물질은 풍부해졌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정치발전이라는 난제도 여전하지만 일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사회와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정보통신의 기술과 인터넷의 눈부신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기 쉬워졌으며 많은 정보로 무장한 똑똑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좋은 정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미는 물론 훨씬 자극적이고 대담해진 대중문화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분명 우리 삶에 편안함과 즐거움이라는 일정한 축복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우리가 행복하고 성숙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이 책이 발행된 게 보자. 초판 1세 발행이 2012년입니다. 2012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이 겉으로는 발전하고 화려해지고 있었지만 속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어요.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바예요.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과 현대를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책은 불고 있는 심리학에 대한 열풍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많은 서적들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정신적 불편함이 생각보다 크며 정신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미터죠. 바로미터. 심리학 책을 찾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심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찾는 거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사실상 자기 수행의 의도가 아니라면
불안 때문에 뭐 자꾸 이런 거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현상이 결코 아니에요. 네. 종교는 자기 완성의 수행을 위해서 찾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불안해서 찾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완성, 그 불안을 해소하고 자기 완성으로 나아가겠다는 동기를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늘어나는 종교 시설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00년 그리고 다가오는 2012년 등 단골처럼 찾아오는 종말론도 우리의 불안 수치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려주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뭐 종교에서 종말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심리를 해소해 주고 자기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지배하겠다는 의도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신도의 타가들이 탄생하고 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회에 태양만 끼치고 살다가 결국 불행하게 죽는 겁니다. 불행하게 아주 잘 새겨 들으십시오. 광신도 여러분. 광신도 여러분은 이 방송을 안 보겠군요. 광신도 여러분은 이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뭐 보라고 해도 안 보겠지만 네. 자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자기 애의 시대.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음에도 우리들의 내면에 흐르는 불안과 불만 그리고 불편함은 우리가 이룬 발전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맞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네. 토대가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이 밑바탕에는 이 허술한 밑바탕을 가지고 어찌어찌 버텨나갔지만 한 방에 그냥 오한마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아주 그 허약한 벽돌집 같은 그런 지금 형태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는 시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2년도 매우 어지러웠죠. 어렵고 이명박이 나라를 말아먹을 때 아닙니까? 왜 그걸 보지 못하죠?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나라가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그 시대를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한 시대였어요. 자, 넘어가고 길게 말해봐야 뭐. 자, 첫째, 모든 것이 많아졌다. 물질적으로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보와 자극도 많아졌다. 먹고 마시는 것도 풍부해졌으며 재미와 쾌락도 많아졌다. 현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우리는 과잉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염,
공해, 비만, 탐욕, 지나친 경쟁, 선택의 어려움, 갖가지 스트레스 등은 과잉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많은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만들어야 하고 또한 계속 소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구조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우리는 좋은 물건들을 값싸게 얻게 되었고 자연히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이 되었다. 반면에 사회는 계속 소비할 수 있는 소비에 목말라 하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소비하려는 소비 행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능력 있는 소비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사고 싶고 소비하고 싶은 욕구는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대량 소비를 지탱하는 능력 있는 소비자로서 한 개인은 존중받을 만한 욕구를 가진 주체가 되었고 개인의 소비 행위는 사회와 기업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이 반성합니다. 예.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과소비가 지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습관 같은 게 들어버렸는데 이제는 진짜 좀 반성하고 소비를 줄여야겠습니다. 예, 많이 줄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그렇게 한다는 걸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뭐랄까 좀 뭐 불행하게 느끼고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소비를 줄임으로써 과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많은 이득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예. 과소비는 불행이 아닙니다. 과소비를 줄이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생산이 증대되고 물질이 많아지면서 경제 개념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 언제부터인가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도 돈과 물질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더 나아가 아이폰, 트위터 등 특정한 제품은 개인 생각의 내용과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경제적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은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기업과 회사 등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기업의 권력은 점점 막강해지고 있다. 기업 또한 세계 시장에 노출되면서 이윤을 내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는 무한 경쟁 체제가 되고 있다. 효율과 경쟁력 같은 경제 논리는 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덕목이자 이념이 되었다. 반복되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경제관념은 일의 가치를 제고시켰다. 우리는 이를 통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체제 안에 의미 있는 일원으로 속하게 된다. 다양한 세상이 되면서 일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예정이다. 세분화된 다양한 종류의 일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주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일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현대인에게 일은 또 하나의 내가 되고 일에 매달리고 열중하면서 때로는 중독되기도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와 박탈감도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이 부분이 문제예요. 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낀다. 이게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죠. 집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졌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할 때가 있다.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오히려 텅 비어있는 느낌이 강해졌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더 강해졌다. 인터넷, 텔레비전, 음악, 동영상, 영화, 트위터, 문자 등 다양하고 강렬한 자극이 계속 전달되지만 우리는 쉽게 권태를 느끼며 지루함은 삶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요즘엔 숏폼, 틱톡 이게 유행이잖아요. 저만 해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약간 근데 중독처럼 돼버려요. 숏폼을 한번 보면 계속 손가락만 까딱하면 새로운 게 자꾸 보이니까 중독처럼 돼버리는데 이걸 계속 장시간 보게 되면 그다지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냥 뇌에서 원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것도 쇼폼을 되도록 좀 시청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만 해도 우리 정기현이를 소재로 해서 쇼폼을 생산하는 사람이니 참 뭐라 말할까 이율배반적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다 나쁘다고 생각만 하기는 그렇지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빈곤함을 느끼곤 한다.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게 돼요. 오히려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둘째, 모든 것이 빨라졌다.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더 빨라진 자동차와 KTX 그리고 비행기는 이동을 빠르게 한다. 기술의 발달로 생산 속도도 빨라졌으며 정보의 속도와 이동이 빨라지면서 생각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 삶의 방식과 트렌드도 빠르게 변해간다. 유행의 주기는 짧아지고 상품의 표준도 빨리 바뀌고 있으며 우리는 점점 바빠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장 바쁘고 빠른 사회의 전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바쁘게 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저희만 해도. 그거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유 있게 어떻게 좀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또 바쁘고 일에 쫓기고 피곤은 더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삶의 호흡이 짧아지면서 분명히 우리는 점점 급해지고 있다. 모든 것이 빨라지면서 분명 시간이 많아졌지만 심리적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요. 확 빨라졌으면 뭔가 더 여유로워지는데 오히려 더 쫓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빠름을 통해 재미를 얻고 신나게 살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실증을 느끼게 되었고 계속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적응해야 하며 속도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작가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2012년이면 벌써 13년 전의 책인데 뭐 하나 나아진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없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예.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는 계속 쌓아갔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모르고 인식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여유로워질까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더불어 속도는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여유를 빼앗아간다. 새로운 정보와 경향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끼면서 누가 더 빠른가를 두고 심겹게 경쟁하게 되었다. 빠름에 대한 반발로 느림의 미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직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럴 때 보수가 필요한 겁니다. 건전한 보수라면 정말 보수의 깊은 가치는 이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속도에서 처졌다는 피해감에 폭력적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세상의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게 돼서 그 소외감과 불만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폭력적으로. 셋째,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 과거보다 훨씬 급격하게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개념과 가치가 생겨나고 있다. 웹 2.0이 나오면서 지식과 정보는 더욱 공유되고 협력되고 있다. 이게 또 이상한 형태로도 나오죠. 지식 막 신조어나 이상한 줄임말 같은 거 20대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이상한 형태로도 막 변하고 그래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생각의 토양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삶의 방식과 개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새로운 흐름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과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나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집단과 소통하는 것 등 새로운 소통 방식은 개인의 사고 방식과 삶의 양식, 그리고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 그러고 있어요. 느슨한 관계로, 느슨한 관계들의 연속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느슨해지다 보니까 아예 단절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의 단절이나 다름없는데,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는 있고, 참 묘한 그런 이 시대가 되고 있죠. 정연이 왜 내려갈까? 내려가려고? 넷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가의 불안정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양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불균형과 국가 혹은 지역 간의 불균형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많아진 물질을 충분히 소비하기 위한 현재의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욕구는 번식력이 왕성한 동물처럼 그 덩치는 커져가지만 현실의 능력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담보로 하고 신용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신용을 지렛대 삼아 다시 소비에 몰두해 왔다. 덕분에 경제 규모는 커졌으며 사회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덕분에 개인의 빚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빚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빚도 결국 개인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므로 결국 개인의 빚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와 국가 간의 불안정성과 불균형을 높이며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는 인간이 만든 번영과 발전이라는 것이 허구일지도 모르고 우리의 현실이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으며 오래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명인들과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연이은 자살, 연쇄 살인범과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의 검거 소식과 같이 매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형 사건 사고들은 어쩌면 우리가 최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금 얘기잖아요, 이거. 최근 2012년에 써여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르완다와 팔레스타인의 유혈 사태, 코소보의 인종학살, 티베트 독립 무력 진압, IT의 대지진 등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사건들은 인간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이기적이며 또한 무력한 존재인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발전과 풍요로움 그리고 의학의 발달은 육체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해소시켰으며 단순한 생존보다 정신적 만족이 과거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었다. 한두 명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으로 개인은 과거보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고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느끼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훨씬 분명하고 강렬해졌다. 서로의 욕구가 충돌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충돌과 갈등을 겪고 있다. 반면에 사회는 계속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특별한 성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방송과 매체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특별한 아이디어를 고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그러한 정보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비판 많이 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쓸데없이 뭐랄까 사람들의 그 열등감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전현무 뭐 25살 연하의 뭐 아나운서랑 뭐 사귀고 결혼 얘기가 나오고 어쩌라고요? 네? 그 자극적인 거밖에 더 돼요? 어쩌라고? 뭐 부러워하라고요? 안 부러운데요, 하나도? 그리고 금나라 지금 저랑 42살인가 3살에 동국대 교수로 임용이 돼가지고 야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재벌 할아버지랑 결혼을 했어요. 30살 정도 차이가 나던가 그런 거 막 내보내고 어쩌라고요. 안 부러운데요. 그 할아버지랑 그렇게 뭐 재밌어요? 네? 할아버지 그래요. 즐겁게 해주세요. 인류애로. 네. 할아버지 즐겁게 해드리면 되지 뭐. 그러고 대가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잘 사세요. 편하게. 뭐. 명품으로 둘러싸고 골프로 치러 다니고 럭셔리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그 정도의 대가는 받아야죠. 자기의 회복할 수 없는 자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쳐놓고 그 정도 대가는 받아야죠. 예. 이러한 환경은 각 개인에게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고 그런 걸 자극적으로 내보내는 언론이 더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선택은 자치하고 언론이 그거를 자극적으로 내보냄으로써 대중에게 부럽지? 부럽지? 이러고 있잖아요. 안 부럽거든요. 미친 또라이 같은 놈들. 아유 진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골몰하게 만든다. 이러한 환경은 각 개인에게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골몰하게 만든다. 우리는 물건을 사고 소비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소비자로 대우를 받으며 사회의 구성원이 된 느낌을 갖는다. 충성스러운 소비자로서 개인의 욕구는 충분히 존중받게 되고 개인 위주의 교육과 정보는 욕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개인의 욕구는 과거보다 확실히 높아졌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이게 대부분 대중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런데 우리 각자는 이거에 저항해야 됩니다. 끝까지. 확실히 현대는 무엇보다 자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가족보다 각 구성원이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사회나 국가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우선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만입니다. 만. 가족보다 각 구성원만,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만, 사회나 국가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만, 만입니다. 만 우선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누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화를 낸다. 물질적 성공과 높은 지위 등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멈추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에 자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시대에 자기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기애의 시대는 누구보다 개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가족, 집단,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개인을 독립시켰으며 각 개인에게는 국가의 주인이자 현명한 소비자라는 권력을 주었다. 자식과 자의식으로 무장된 개인은 정부나 기업, 그리고 생산활동에 전에 없었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욕구를 사회가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억눌러야 했던 욕구의 주인으로 보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생활과 개인의 권리를 사회가 존중하기 시작했고 과거보다 개인적인 창의성과 열정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개인의 능력은 충분히 칭송받고 또 보상받게 되었다. 여기 소제목까지인데요. 일단 28조, 29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좀 어지럽고 그렇네요. 컨디션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고. 전기 내려가자 이제. 옳지. 예, 1시간 정도 했네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학교 교수님을 만나 뵙기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같이 이 시대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